얼마 전 일본 NHK 방송에서 방영된 이탈리아 디자이너에 대한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을 접목해 큰 성공을 거둔 사례였는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일본 젊은이들의 비난이 쇄도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기회가 저렇게 많은데 일본은 망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을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서 근무했던 사라 마르티네즈입니다. 27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서 꿈을 키우며 열심히 일했던 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이탈리아의 유명 패션 브랜드에 입사했고 3년 만에 수석 디자이너까지 올랐죠. 남편은 같은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적극적인 그의 구애에 못 이겨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에 골인했어요. 그땐 일도 사랑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 소식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코로나를 겪으며 유럽의 경제 위기로 패션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95년 전통의 저희 회사도 무너져 내린 거죠. 수많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후였어요. 회사가 어려워지자 남편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집을 비웠어요. 수상한 마음에 확인해보니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이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 회사의 모델이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catwalk를 걸었던 사람이었죠. 남편은 1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완벽한 핑계가 된 거예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보며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큰 배신감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탈리아 남자들의 바람기는 흔한 일이라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남자는 원래 그래라는 말을 하셨죠.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요. 제 친구들도 제게 차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고 봤더니 불륜이나 바람을 피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바람기가 심하니 그냥 참고 산다고 했어요. 당장 실직자가 된 마당에 수입도 없었을 뿐더러 저도 다른 사람처럼 이걸 한번 참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더 생각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사니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존감까지 잃어버린 제게 이탈리아는 더 이상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계속 치솟고 있었고 경제 전망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패션 업계는 더욱 암울했어요. 매일 울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틀어놓은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보기 시작했는데 주인공들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믿음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건 그 즈음이었어요. 더 이상 바람둥이 남자들이 넘쳐나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노래를 부르는 남편과도 헤어져야겠다 결심했죠. 젊은 나이에 이혼녀가 된 제게 이탈리아는 기회의 땅이 아닌 상처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패션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고 젊은이들의 도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혁신을 거부하는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린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아시아행을 결심한 후 가장 먼저 동료 디자이너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밀라노 패션 스쿨 시절부터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중국인 친구 왕첸이 있었는데 그녀는 제가 한국행을 고민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크게 반대했습니다. 왕첸은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아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고 했죠.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꺼리고 차별한다면서 자기 친구들이 겪은 일이라며 한국 생활에서의 불편한 경험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대신 중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중국의 패션 시장이 얼마나 크고 기회가 많은지 설명하면서 자신이 상하이에 있는 큰 패션 기업에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죠. 저는 왕첸의 제안을 듣고 솔깃했어요. 중국은 내수 경제가 굉장히 큰 데다 대기업에서 일하면 생활비도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왕첸이 소개해준다던 대기업 인사팀장님과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인사팀장님은 중국에서의 숙소도 제공해주고 월급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제 입장에선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조율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기업 소속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니 제 디자인 작품집을 일단 전부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약서는 중국 기업이니 모두 중국어로만 작성될 거라고 했죠. 영어 번역은 알아서 하면 된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본다고 했지만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추후에 월급이 깎일 거라며 저를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오히려 그 점이 더 이상하게 느껴져 바로 회의를 마무리했죠. 저는 그날 오후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왕첸이 소개해준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말하며 중국행을 고민한다고 했더니 친구들은 듣자마자 절대 안 된다며 만류했어요. 특히 파리에서 일하는 마리아는 충격적인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2년 전 중국 패션 기업과 협업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특히 보수가 엄청 높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디자인이 중국 전역에서 저가 복제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서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중국 기업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수천 유로의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피아도 친구의 경험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중국 바이어들이 샘플을 요구하며 대량 주문을 약속했지만 샘플만 받아가고 연락이 두절되었답니다. 몇 달 후 친구의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 쏟아져 나왔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안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나는 저처럼 왕첸의 소개로 중국 패션 기업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계약했는데 현지에 도착하자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대요. 약속된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했고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중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위협받았어요. 결국 야반도주 하다시피 중국을 떠났지만 그 회사는 아직도 그녀의 이름과 프로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중국행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친구들은 한국이 훨씬 안전하고 계약 관계도 투명하다고 했습니다. 지적 재산권 보호도 확실하다면서 차라리 한국이나 일본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날 저는 중국행을 포기하고 다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제가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가 생각났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 세련된 패션 감각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과정이 제 상황과 비슷해 더욱 공감이 갔죠.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앞섰습니다. 한국의 물가와 환율을 알아보니 생각보다 높았어요. 서울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했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장기 불황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있어 이탈리아 돈으로 환전하면 꽤 여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패션계의 현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쇼에서 만나는 아시아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어요. 요지 야마모토, 이세이 미야케 같은 거장들은 파리 컬렉션의 주역이었고 젊은 일본 디자이너들도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었죠. 아무래도 도쿄하면 패션 문화도 매력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하라주쿠의 독특한 스트릿 패션부터 긴자의 하이엔드 부티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패션의 실험성과 전통성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행을 결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새 여자친구와 바로 결혼할 계획이라며 이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죠. 위자료로 받은 돈은 일본에서의 새 출발을 위한 종잣돈이 되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결혼식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5년 전 밀라노 대성당에서 찍은 웨딩 사진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앨범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도 함께 버리는 심정으로요. 곧이어 도쿄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어학원도 알아보았어요. 3개월 단기 비자로 먼저 들어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한 뒤 장기 체류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어는 전혀 모르지만 영어로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패션협회에 등록된 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수석 디자이너 경력이 일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포트폴리오도 새롭게 제작했죠. 제 디자인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엄선했습니다. 얼마 후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로마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제가 디자인해 나갈 새로운 작품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안고 도착한 도쿄는 상상과 달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처음 마주한 것은 끝없는 서류 작성이었어요. 입국 신고서부터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수기로 작성해야 했고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재작성을 요구받았습니다.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공항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 계약한 원룸으로 이동했죠. 임대한 원룸은 신주쿠의 좁은 골목에 있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하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탈리아에서 계약했을 때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막무가내였어요.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아 별 수 없이 6개월치를 선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불편한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은행 계좌 개설도 큰 고난이었습니다. 인감 도장이 없으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도장 가게에서 만든 도장은 공식 인증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관공서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서류와 도장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절차야 제가 따라야 하는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여겼지만 정말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패션계 진출이 불투명해 보였어요. 유명 브랜드들은 완벽한 일본어 구사력을 요구했고 영어로는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이탈리아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신입으로 지원하라고 했죠. 심지어 어느 패션 브랜드에서는 면접 기회를 주긴 했지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제 경력과 포트폴리오는 인정하지만 일본 직장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6개월간 무급 인턴십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야근은 당연하다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작은 부티크에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지원도 해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샵들은 일본 스타일만을 고집했습니다. 제 유럽식 디자인은 너무 과하고 화려하다며 거절당했죠. 일본 패션계는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어요. 3개월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학원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본의 아날로그적이고 보수적인 시스템에 지쳐 있었죠. 특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더욱 진입 장벽이 높았어요. 패션업계의 마지막 시도는 제 개인전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갤러리 대관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모든 계약은 일본 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고 개인 자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디자인의 가치를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지쳐갔습니다. 이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한 패션쇼 오디션에 참가했어요. 이 오디션만 거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제 작품을 보여주려는데 담당자가 서류 제출 순서가 잘못됐다며 참가 자체를 거부했어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데 제출 순서를 바꾸어 냈다며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저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뒤돌아가려는 순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옆자리에서 한국어로 통화하던 여성이 제 스케치북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유명 패션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성민이었어요. 도쿄 패션위크 참석차 일본에 왔다고 했죠. 제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유럽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성민 디렉터는 일본 패션계에서 겪은 제 어려움에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10년 전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고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고 했죠.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패션 플랫폼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었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었어요.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활발했습니다. 외국인 디자이너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죠. 지성민은 자신의 브랜드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디자인을 제안하는 서비스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죠. 서울의 패션 스타트업 생태계도 놀라웠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빠르게 시장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패션 교육 시스템도 달랐어요. 디자인 전공자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툴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비즈니스 감각도 키운다고 했습니다. 산학 협력이 활발해 재학 중에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했죠. 지성민은 제 디자인의 장점을 짚어주었어요. 유럽의 섬세한 테일러링 기술과 한국의 디지털 기술이 만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제 경험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녀는 서울 패션위크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게스트 디자이너로 참여해보면 한국 시장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행정 절차는 영어로 진행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일본에서 닫혀있던 문이 하나둘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성민은 연락처를 남기며 서울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간 일본에서의 생활에 지쳤던 저는 제 마지막 기회를 한국에 써보자고 생각했어요. 남은 돈을 끌어모아 봤어요. 일본에서의 체류 비용으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지만 한국에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었고 서울 신림동의 작은 고시원이 제가 시작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울음이 터졌어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넓은 아파트가 떠올랐고 게다가 일본에서도 원룸이나마 혼자 쓰던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실과 샤워실 부엌까지 공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공용 주방에서 긴 줄을 서야 했어요. 한국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토스트와 커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주방 규칙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설거지 순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게 낯설었죠. 첫 주는 길 찾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영어 안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 버스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택시 기사님과의 의사소통도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구글 맵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번 길을 잃었어요. 밤이면 이탈리아 가족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석 디자이너에서 고시원 생활자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의 새 결혼식 소식도 들려왔고 회사 동료들은 이미 저를 잊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생존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계속 줄어들었고 새로운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꼈지만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시원의 좁은 방은 제 눈물을 감추기에 충분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탈리아 집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그것만이 제게 남은 선택이었어요. 고시원에서의 힘겨운 생활이 2주째 접어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문고리에 작은 도시락 통이 걸려 있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겨 있었고 포스트잇에는 서툰 영어로 힘내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락의 주인공은 고시원 관리인 아주머니였어요. 매일 아침 제가 토스트만 먹고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웠다며 한국 음식을 조금씩 맛보라고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무 낯설었지만 처음으로 맛본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씩 아침 문고리에는 새로운 반찬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나 불고기 그리고 오징어 볶음 등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어느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하루 끝에
아주머니가 걸어두신 음식이 있는 날이면 마음이 푸근해졌죠. 아주머니는 가끔씩 과일도 가져다 주셨어요. 한국의 제철 과일들을 손질해서 작은 통에 담아주시곤 했습니다. 특히 처음 먹어본 감은 이탈리아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이었어요. 저는 아주머니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도대체 왜 잘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의아하다고 여쭤봤어요. 물론 대화는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서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고시원 사무실로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누자는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이해한 아주머니의 마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딸이 이탈리아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고 하셨어요. 아마 아주머니의 따님도 이탈리아에서 이방인으로 힘겹게 적응하고 있을 텐데 제 모습을 보고 따님 생각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딸도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비록 번역기로 얘기를 나눴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 기초적인 단어들을 천천히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아주머니는 제게 한국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픈 날 죽을 끓여주시고 감기약을 사다 주시기도 했어요.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겐 새 친구도 생겼죠. 바로 매일 들르는 편의점의 알바생이었어요. 밖에서 일이 끝나면 편의점에 잠시 들렀는데 야간 알바생인 대학생 미연 씨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습니다. 늦은 밤 라면을 사러 가면 따뜻하게 끓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미연 씨는 제가 한국어로 쓴 메모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서툰 발음을 교정해 주기도 했고 한국의 문화를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 생일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우연히 여권을 꺼내다가 미연 씨가 생일을 본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들렀더니 작은 케이크와 함께 생일 축하를 해주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이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갔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일본에서 만났던 지성민 디자이너와 약속이 잡혔고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성민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IT 스타트업 대표였던 민준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본 민준 씨는 예상과 달랐어요. 딱딱한 IT 기업가가 아닌 예술적 감각이 묻어나는 청바지 차림의 젊은 CEO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 맞춤형 패션을 제안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제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유럽의 클래식한 테일러링과 AI 기술을 접목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우리는 점심을 함께 하게 됐어요. 한국식 삼겹살을 먹으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도 저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 스타트업의 실패 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다고 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를 핑계로 시작된 만남은 퇴근 후 커피로 이어졌고 주말 미팅은 저녁 식사가 되었어요. 그는 제게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먹으며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는 패션 산업을 민주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일반인도 착한 가격에 누릴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죠. 제 유럽식 감각과 그의 기술이 만나면 가능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느 날은 늦게까지 코딩을 하던 그를 위해 제가 직접 만든 파스타를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설렘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게 일이 더 중요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또 다른 행복을 느꼈죠. 민준 씨와 함께 준비한 AI 패션 플랫폼은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고 저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작업했던 미공개 디자인들까지 도용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였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본 디자이너들이 많았고 대부분 법적 대응을 포기했었죠. 중국과의 소송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어요. 그는 즉시 회사의 법무팀을 소집했고 중국 현지 법률 사무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IT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이 있다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우선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IT 기술력을 활용해 중국 쇼핑몰의 모든 제품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화했어요. 제 원본 디자인과 비교 분석하여 표절 정도를 수치화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들이 쌓여갔어요. 민준 씨는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지칠 때면 따뜻한 차를 타와주며 포기하지 말자고 용기를 주었어요. 법적 대응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고용한 한국 변호사가 현지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근거로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디자인 도용의 증거가 명확했고 국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중국 쇼핑몰은 모든 복제품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피해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는 외국인 디자이너가 중국에서 승소한 흔치 않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전부 유능한 한국 변호사와 민준 씨 덕분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겪으며 민준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 디자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주었어요. 우리의 승소 결과는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디자인을 카피해가도 한국의 IT 기술력과 법적 체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된 거죠.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과 법적 공방을 시작할 거라고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중국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리한 후 우리의 AI 패션 플랫폼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베타 서비스 오픈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해외 언론에서도 중국과 법적 공방에 이겼을 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패션 테크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로 소개되었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이 연락해왔어요. 특히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와 한국의 IT 기술이 만나 만든 서비스라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작품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자 제가 가장 먼저 기억에 난 건 고시원 아주머니와 미연 씨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먼저 고시원을 찾아가 강남의 유명 한정식 집으로 아주머니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한국에서의 첫 끼니를 챙겨주셨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제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잘 돼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연 씨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해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를 걱정하던 미연 씨와 제가 각자 서로 목표하던 것을 이루고 만난 자리라 더 특별하더라고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밀라노 패션 위크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AI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로 주목받아 메인 컬렉션에 초청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패션쇼 초청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본 최대 방송국 NHK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AI 패션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모든 좌절과 거절,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어준 과정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당시 저를 거절했던 도쿄의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이 방송을 볼 것이란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인터뷰는 서울에서 진행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일본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일본어를 요구하며 면접조차 거절당했던 일과 인감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도 못 만들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영어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고 행정 절차도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다고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였어요. 국적과 나이를 따지지 않고 실력과 아이디어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PD는 인터뷰 중간에 여러 번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마도 일본의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편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방송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일본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기업 문화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외국인 인재를 차별하는 관행이 결국 일본 패션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반면 한국은 과감한 투자와 개방적인 문화로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라노 패션쇼 초청장을 보여주면서 덧붙였어요.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저희 회사의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며 연락해 오고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 기업과 먼저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PD는 너무 거침없이 말하셔서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일본의 긍정적인 면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없겠냐고 했지만 저는 나쁜 기억밖에 없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저처럼 꿈을 가진 사람들이 기회의 땅인 한국으로 오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PD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가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줄 수 있지만 필요한 메시지라고 동의했어요.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오히려 더 자세히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NHK 방송이 나간 후 일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저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죠. 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일본 경제신문에서는 제 사례를 다루며 일본의 인재 유출 문제를 특집 기사로 다뤘어요. 똑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왜 한국은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일본은 떠나가는지 분석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건 일본에서 고민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이 저에게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다는 그들에게 저는 기꺼이 멘토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기회를 찾아오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